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덕 씨입니다. 충격적인 사위 정체 때문에 박순덕 씨와 딸 미영 씨가 마음고생을 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75인 박 씨는 부산 남구에서 30년째 순덕이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거리에 가로등불만 환하게 켜진 시간에 박 씨는 이미 식당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사고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는 일. 그 무거운 뼈다귀들을 하나씩 건져내며 정성스럽게 우린 국물이 박 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박 씨는 당시 5살이던 딸 미영이 하나만 보고 이 작은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국물이 예술이야 라고 칭찬할 때마다 박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자부심이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육수를 저으며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사위 김태준 씨가 요 며칠째 식당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던 사위였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도 번쩍 들어올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며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던 그 착한 사위 말입니다. 박 씨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김서방은 요즘 왜 안 나와? 아침에 손님들 몰릴 때 혼자 하기 힘들어. 엄마, 태준 오빠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와서 새벽 운동도 하고 일찍 출근한대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주말엔 나올 수 있잖아?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회사 상사들이랑 인맥 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 씨 마음은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렇게 부지런하던 사위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오전 8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째 아침마다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 씨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 하시네요. 사위분은 어디 갔어요? 아, 김씨, 우리 사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말이야. 승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 김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김 씨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뜨거운 국물을 나르다가 그만 손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데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 씨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바쁜 시간에 사위가 옆에서 도와줬을 텐데 말입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서 박 씨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단골 손님인 이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위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제가 어제 백화점 쪽에서 봤는데 사위분이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분이 아이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사위분 친척 조카라도 되나 싶어서. 박 씨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럼 친척이겠죠 뭐. 우리 사위 형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사위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괜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딸 미영이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도 혼자 하셨어요? 힘드시죠? 미영아, 태준이 요즘 정말 바쁜 거 맞지? 네, 왜요? 아니야, 그냥 단골 손님이 백화점에서 태준이 봤다고 하더라고. 젊은 여자랑 아이랑 같이 있었다면서. 순간 미영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마 회사 동료 가족이었을 거예요.
오빠가 회사 후배 가족들이랑 식사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 넘겼을 텐데 오늘은 변명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식당 일을 해온 몸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박 씨가 사위 김태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2년 전 가을 딸 미영이가 33세 나이에 드디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박 씨 마음은 반신반의였거든요. 그때까지 미영이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회계 사무소에 다니느라 바빴고 주말이면 식당 일을 도우러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또 친구야? 아니에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감사 업무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3살 많고 대기업에 다니세요. 그해 10월 어느 일요일 오후 김태준 씨가 딸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 신고 와서 첫인상부터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영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른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미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앉아요. 앉아. 식당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미영 씨가 어머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 자랑 많이 했어요. 박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딸을 칭찬하고 자신을 대우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과찬이에요. 그냥 서민들 먹고 사는 장사인데 태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H중공업 기획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 회계사무소에서 저희 회사 감사 업무를 맡아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H중공업이라면 부산에서는 제법 큰 회사였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김태준 씨는 박 씨가 끓여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은 처음 먹어봐요.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셔서 이런 집밥 맛을 오랜만에 보네요. 그때부터 김태준 씨는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함께 손님으로 왔다가 점점 박 씨와 가까워지면서 설거지나 청소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젊은 사람이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어떡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김태준 씨를 보며 박 씨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3개월쯤 지난 겨울 김태준 씨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미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미영이는 어떤데? 엄마, 저도 태준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박 씨는 딸이 33이라는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태준 씨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태준 씨 가족들도 모두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김태준 씨 어머니는 박 씨보다 2살 많은 77이었는데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며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돈, 우리 태준이 잘 부탁드려요. 덕분에 미영 씨 같은 현숙한 며느리를 얻게 됐네요. 박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 태준 씨는 정말 모범사위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식당에 나타나서 무거운 일부터 척척 해냈습니다. 어머님,
쌀 새로 들여놓을게요. 이번엔 좀 더 좋은 걸로 주문했어요. 그런 건 내가 할게. 돈도 많이 들고. 어머님, 이제 제가 도와드려야죠. 가족인데. 설거지며 청소며 심지어 장보기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손님들도 김태준 씨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사위분 정말 부지런하고 착하네요. 요즘 이런 사위 흔치 않아요. 박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는다든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위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 계속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당연히 딸 미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딸이었을까요? 또 한 번은 사위가 급하게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겠어요. 토요일인데도 회사에 일이 있어? 네,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큰 회사 과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딸 미영이에게 물어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태준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나? 글쎄요. 승진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딸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사위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어서 박 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준 씨가 식당 매출금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나이가 들어서 계산 실수도 가끔 나고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것도 번거로워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매출 정리하고 은행 업무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숫자 다루는 일 하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미영이도 회계사잖아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씨는 사위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계산도 빠르고 꼼꼼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문제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마감 후 하루 매출을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 은행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었죠. 태준아, 고마워. 덕분에 내가 많이 편해졌어.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어머님 가족인데. 하지만 여름 즈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통장에 찍힌 입금액은 60만 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박 씨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태준아, 어제 매출이 얼마였지?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머님. 내가 계산할 때는 8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어머님 카드 수수료랑 부가세 빠진 거 아닐까요?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아서 실제 입금액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복잡한 계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박 씨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어느 날 박 씨는 몰래 하루 매출을 따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 받은 돈을 빠짐없이 메모해뒀죠. 그날 총 매출은 9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입금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매출 70만 원 입금해뒀어요. 70만 원? 내가 계산할 때는 9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정확히 계산했는데요. 순간 박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따로 적어뒀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어머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태준 씨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박 씨도 더 이상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정확히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김태준 씨는 매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자신이 맡아서 했습니다. 박 씨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았죠. 한 달쯤 더 지나자 박 씨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요. 30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경험으로 봐서 매출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었거든요. 박 씨는 딸 미영이에게 상황을 말해봤습니다. 미영아, 요즘 매출이 좀 이상해. 태준이가 관리해주는 건 고마운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돈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엄마, 태준 오빠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월급도 많이 받는데 식당 돈을 왜 가져가요? 엄마가 계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딸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 박 씨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연휴 특수로 평소보다 2배 가까운 매출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의 총 매출이 4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김태준 씨가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은행 업무 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다음 날 아침 김태준 씨가 입금 영수증을 들고 왔는데 금액을 보고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연휴 매출 320만 원 입금해뒀어요. 320만 원, 480만 원 나왔는데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480만 원은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계산했어요. 그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160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좀 쓴 거야? 어머님,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김태준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어머님 돈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저를 도둑으로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 이후 김태준 씨는 며칠 동안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도 박 씨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했죠. 엄마,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도둑 취급받았다고 많이 속상해해요. 내가 도둑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태준 오빠한테 사과하세요.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결국 박 씨가 먼저 김태준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도 걱정돼서 그러신 거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태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지런히 도와주지도 않고 식당에 나오는 날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박 씨는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단골이 목격한 태준 씨의 모습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태준 씨는 식당에 나오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하루 종일 도와줬는데 이제는 한 달에 2-3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박 씨가 딸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태준이 요즘 정말 바쁜 거 맞지? 한 달째 거의 못 봤는데. 엄마, 오빠 요즘 승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요. 토요일에도 골프 치러 가고 일요일에도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엄마가 그런 일로 너무 따져서 오빠가 부담스러워해요. 좀 이해해주세요. 딸의 말에 박 씨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죠. 정말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준 씨가 갑자기 현금으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준 씨가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급하게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월요일까지 현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이라는 돈은 박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님,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회사 내부 정보인데 주식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해서요.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고 수익도 나누어 드릴게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위를 믿고 싶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선뜻 내키지 않았거든요. 미영이는 알고 있어? 아직 말 안 했어요. 미영이한테는 벌고 나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결국 박 씨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일주일 후에 꼭 갚아줘야 해.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태준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빌려줬다고요? 언제요? 지난주에 투자한다고 500만 원 빌려갔는데. 투자요? 오빠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했지. 박 씨는 이상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딸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태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요. 그런데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아, 그것 때문에 왔어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한 거야? 그게 복잡한 이야기라서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태준 씨는 아예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도 남편 이야기를 꺼리는 것 같았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 씨가 마트 앞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태준 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나서 김태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도 아이를 데리고 태준 씨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혹시 태준 씨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태준이 친척 중에 어린아이 있어? 친척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마트에서 태준이가 어린아이랑 있는 걸 봤거든? 순간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 동료 아이예요. 가끔 봐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또 헛것봤나라며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사 동료? 주말에도? 엄마, 왜 자꾸 오빠를 의심해요? 그냥 친절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매출금 문제, 갑작스런 돈 요구, 그리고 오늘 본 아이와 여자까지. 또 다른 단골 손님인 이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위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제가 어제 롯데백화점 쪽에서 봤는데 사위분이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분이 아이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사위분 친척 조카라도 되나 싶어서. 박 씨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딸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딸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사진을 숨겼습니다. 박 씨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박 씨는 딸이 하려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나타나는 바람에 말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딸 미영이의 3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딸을 위해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니까 생일만큼은 항상 성대하게 챙겨줬거든요. 미영아, 올해 생일은 어떻게 할까? 식당 말고 좋은 데 가서 축하해 줄까?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해요. 아니야, 36번째 생일인데 뭔가 특별하게 해야지. 태준이랑 상의해서 좋은 곳 잡아봐. 사실 박 씨는 이번 생일을 핑계로 김태준 씨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딸 생일에는 성의를 보일 테니까요. 며칠 후 김태준 씨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 생일 얘기 들었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보고 예약해 둘게요. 그래, 어디로 할 건데? 해운대에 새로 생긴 고급 호텔 뷔페 레스토랑이 있어요. 식사 비용이 많이 비싸기는 한데 거기 예약해 두겠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박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위를 보니 그래도 딸을 챙기는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래도 딸 생일인데 내가 내야지.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대신 어머님이 예약금만 미리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로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요. 박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딸 생일을 챙겨준다니 고마웠거든요. 얼마나 필요해?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약금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딸의 특별한 생일이니까 참았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빌려간 500만 원도 이번 기회에 정산하자고 하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이번에 같이 정리할게요. 투자가 잘 돼서 수익도 좀 생겼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네, 그래서 생일 비용도 제가 내고 빌린 돈도 갚고 어머님께 용돈도 좀 드리려고요. 박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생일 3일 전 박 씨는 50만 원을 태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아, 미영이 생일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미영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생일 당일 아침 박 씨는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오후 2시쯤 딸 미영이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깜짝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던데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태준이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좋은 곳 예약해 뒀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어도 김태준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약이 6시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미영아, 태준이한테 전화해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딸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회사에서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5시가 되자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데. 6시가 되어서야 김태준 씨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생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취소요? 갑자기 왜요? 정말 미안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밥을 사줄게. 박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고? 예약금도 냈는데. 아, 그게 어머님, 죄송한데 예약금 환불이 안 된다고 해요. 당일 취소라서. 순간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환불이 안 돼? 그럼 3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보상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와 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딸의 특별한 생일이 순식간에 망가진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해요. 하지만 박 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번에 걸쳐 돈을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요.
다음 날 태준 씨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옷차림도 엉성했습니다. 태준아, 어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돈은 언제 돌려줄 거야?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500만 원도 이야기가 없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좀 기다려주시면. 박 씨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김서방,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매출금도 말이 안 되고 돈 빌려간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안 갚고 이제는 딸 생일까지 망쳐놓고.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손님들이 다 들어요. 손님들이 들으면 어때?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데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고 말이야. 사실대로 말해. 그때 김태준 씨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의심하고 따지고, 이제는 도둑 취급까지 하시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라고? 도둑 취급? 맞잖아요. 늘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서 돈 계산 틀렸다고 하고.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내 돈은 어디 갔어? 자그마치 1,060만 원이야. 매출금 없어진 돈에 빌려간 돈에 어제 예약금까지 내 돈 가지고 장난질해? 1,060만 원? 어머님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받은 적 없어요. 그 순간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을 완전히 속여왔다는 것을요. 야, 이놈아, 늙은이라고 얕보냐? 네가 매출금 빼돌리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딸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미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김서방이 글쎄 처음에. 박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말에 김태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 박 씨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딸은 한참 동안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태준 오빠한테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김태준 씨가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머니 오해하시잖아.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알고 있었어요. 태준 오빠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다는 걸요.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네, 엄마,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도 가짜였어요. 김태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야, 김미영, 지금 뭐 하는 거야?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기로 한 약속 말이에요? 우리 얘기했잖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박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지금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미영아, 네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태준 오빠가 진짜 독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안 거야? 1년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태준 오빠 행동이 이상해서요. 그리고 확실하게 안 건 6개월 전이에요. 박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의심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 태준 오빠가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김태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된다고 했잖아. 정리한다는 게 뭐야? 이미 있는 가족을 어떻게 정리해? 어머님, 제 사정이 복잡해서. 그쪽과는 이미 헤어진 상태고 법적 절차만 남은 거예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라고? 그럼 그 여자랑 아이는 뭐야? 그건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딸이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는 그 여자랑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도 태준 오빠 친아들이고요. 박 씨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김태준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놈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족이 있는 놈이 우리 딸한테 접근해서 가짜 결혼까지 한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미영이를 정말 사랑해서. 박 씨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사랑? 사랑이 이런 거야? 다른 여자와 살면서 우리 딸을 속이는 게? 그때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태준 오빠가 정말 저를 위해서 다른 가족과 헤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미영아, 네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이놈이지? 태준 씨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매일 어머님한테 의심받고 돈 문제로 따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스트레스? 네가 우리 돈 가져가 놓고 스트레스라고? 그건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언젠가 다 갚을 거라고. 언젠가? 언제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태준 씨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만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죠. 정리? 저도 이 상황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 헤어지면 되잖아요. 딸이 놀라며 김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아,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 어차피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니잖아. 그 순간 박 씨는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요. 이 나쁜 놈아, 지금까지 우리를 이용만 하고 이제 끝이라고? 이용이요? 저도 2년 동안 이 식당 일 도와드렸잖아요. 도와줬다고? 내 돈 1,000만 원 가져가 놓고 도와줬다고? 1,000만 원? 어머님은 맨날 그렇게 과장하시네요. 박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태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 네가 지금까지 가져간 거 계산해봐. 매출금에 빌린 돈에 어제 예약금까지? 그건 다 사정이 있었던 거고. 사정, 다른 가족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지? 김태준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이제 그만해요. 늙은이가 자꾸 따지고. 그 말에 박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늙은이라고? 맞잖아요. 치매 걸린 늙은이가 자꾸 헛소리하고. 박 씨가 손을 들어 김태준 씨 뺨을 때리려는 순간 딸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태준 씨는 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준 씨는 사라졌습니다. 식당에는 박 씨와 딸만 남았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박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그놈에게 당한 거야.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식당에 앉아 지난 인연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잃은 돈도 되찾겠다고요. 태준 씨가 도망간 다음 날, 박 씨는 단골 손님 김 씨가 며칠 전에 준 사설 탐정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박 씨는 딸 미영이와 함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 씨였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사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사람 정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박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짜 결혼부터 돈 문제까지 모든 것을요. 김태준이라는 사람 맞죠? 신분증이나 주소 같은 것 혹시 아시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요. 그리고 회사 주소도.
딸이 메모지에 김태준 씨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건넸습니다. 2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신원조회는 가능합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0만 원? 비싸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은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잃은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해보세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박 씨는 계약을 했습니다. 탐정에게 착수금 100만 원을 주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나와보세요. 중간 보고할 게 있습니다. 박 씨와 딸은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몇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기본 조사는 끝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주일 후 탐정에게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사장님, 각오하고 들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뭘 발견했는데요? 김태준, 이 사람은 결혼사기 전문범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결혼을 했어요. 박 씨와 딸은 동시에 3번이라고 외쳤습니다. 네, 첫 번째 부인은 5년 전에 만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2천만 원 정도 가져갔어요. 정 씨가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김태준 씨가 다른 여자와 웨딩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3년 전입니다. 울산에 사는 여자였는데 이때는 아예 가짜 혼인신고까지 했더군요. 이 여자에게서는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지금 김태준이랑 같이 사는 여자는? 그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아직도 같이 살고 있어요. 딸 미영이가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3번째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김태준이 지금도 4번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4번째요? 창원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2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도 식당을 운영합니다. 정 씨가 보여준 사진에는 김태준 씨가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태준, 이 사람은 직업도 거짓말입니다. H중공업에 다닌다고 했죠. 그 회사에는 김태준이라는 직원이 없어요. 그럼 회사는?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차랑 옷은 어떻게? 다 빚으로 산 겁니다. 여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겉모습을 치장해서 다음 여자를 유혹하는 거죠. 정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태준의 전과 기록입니다. 전과요? 사기죄로 2번 실형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3년, 두 번째는 투자 사기로 2년을 살았습니다. 딸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요? 김태준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합니다. 여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잃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준이 가진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걸 빚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피해 금액이 1,06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서류에는 김태준 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들로 여러 여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내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모두 박 씨 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뉴얼이 있어요. 모든 여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쁜 놈을 지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박 씨와 딸은 부산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사기입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일 후 태준 씨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창원에서 네 번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딸은 경찰서에서 태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오는 태준 씨를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태준 씨는 박 씨와 딸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지금까지 몇 명의 여성을 속였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네, 5명입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이요? 4명이라고 했는데.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어요. 박 씨는 그제야 김태준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울렸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요. 형사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상습범이라 형량도 무거울 거예요. 박 씨는 마침내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상습범이라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박 씨는 재판정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담당 검사가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 금액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준이 숨겨둔 계좌가 있더군요. 정말요? 네, 6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서 받게 될 겁니다. 박 씨가 잃은 돈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며 딸 미영이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엄마까지 고생시켰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둘 다 당한 거야. 앞으로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식당 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박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회계사무소 일 그만두고 식당 일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딸은 김태준 씨 사건 이후 회계사무소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마음의 상처도 컸거든요. 그 후 딸은 정말로 식당 일을 도우러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박 씨와 함께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장을 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모녀가 함께 일하니까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한 달 후 단골 손님 김 씨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딸이랑 같이 하니까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요? 미영이가 요리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장님, 그 사위놈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10년형 받았답니다. 잘 됐네요. 그런 놈은 오래 가두고 있어야 해요. 다른 단골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박 씨와 딸을 응원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탐정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김태준이 숨겨둔 계좌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찾았어요. 사장님 몫으로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는 기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일은 돈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태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얻어맞았다고 하네요. 결혼 사기범이라고 알려지니까 감옥에서도 미움받나 봐요. 그래요? 뭐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박 씨는 이제 태준 씨에 대한 분노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씨와 딸이 함께 운영하니까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해졌습니다. 딸은 회계사 경험을 살려 식당 장부도 정리하고 세금 신고도 도와줬습니다. 무엇보다 매출 관리를 투명하게 하니까 박 씨도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늘었지?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맛도 더 좋아졌고요. 실제로 김태준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박 씨와 딸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SNS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딸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행복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엄마랑 함께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래, 나도 미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좋더라. 그리고 엄마,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화려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박 씨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식당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이름 바꿀까요? 왜 순덕이네 국밥집이 나쁜가? 순덕이네에서 순덕미영네로 바꾸면 어때요? 이제 저랑 엄마랑 함께하는 거니까. 박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순덕미영네 국밥집 듣기 좋은데? 그렇게 박 씨와 딸은 새로운 간판을 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76이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과 함께 육수를 끓입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사장님, 딸분이랑 같이 하니까 든든하시겠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박 씨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30년 식당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박 씨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김태준 씨 사건이 없었다면 딸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하고요. 나쁜 일도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76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